캄보디아의 하늘이 어둡게 물들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금융대혼란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국가 전체가 범죄 조직과 결탁해 돈을 빨아들이던 시스템이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지금 캄보디아는 전 세계 앞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모든 시작은 사소했다. 한국 대학생 한 명의 비극적인 희생. 그러나 그 한 건의 사건이 국제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캄보디아를 국제공조 수사망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한국은 즉시 대응팀을 급파했고 미국과 영국도 움직였다. 그렇게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폭풍으로 번졌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중심가에 위치한 프린스 은행 앞. 평소엔 조용하던 이곳에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인파가 몰려들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 명의 예금주가 현금 인출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 예금이 범죄 자금으로 묶여 동결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그날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의 문턱에 섰다. 뱅크런, 프린스 은행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과 국제수사팀이 이 은행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핵심 배후로 지목하자 예금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지점을 점거했고 일부 지점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었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아무리 진화에 나서도 소용이 없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현금 인출 행렬은 길게 늘어선 채 끝을 알 수 없었다. 어느 경제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범죄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오랜 세월 중국계 자본과 결탁하며 부패한 권력 구조를 키워왔고 범죄 조직들이 그 틈에 뿌리 내렸다. 그 중에서도 프린스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은행, 부동산, 카지노를 넘나들며 범죄 자금을 세탁하던 그들의 손끝에서 국가 전체의 혈관이 오염됐다. 한국이 이들의 실체를 정면으로 건드린 순간 숨겨졌던 거대한 구조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첫 신호가 바로 이뱅크런이었다. 돈이 빠져나가자 시스템은 즉시 붕괴했고 범죄와 권력이 뒤엉킨 캄보디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최고 수준의 대응을 지시했다. 캄보디아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흑색 경보가 발령되었고 이는 사실상 국가 단절을 의미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공식 지정했고 영국 정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캄보디아의 신용도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금융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국이 주도한 국제공조수사는 더 이상 외교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시작이었다. 캄보디아는 이제 돈줄이 끊기고 신뢰가 사라진 범죄 국가로 낙인찍혔다. 그리고 세계는 이 작은 나라의 몰락을 지켜보며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있었다. 한국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태국의 수도 방콕. 아침 뉴스의 모든 헤드라인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바로 캄보디아였다. 한국이 움직였다. 동남아의 악몽이 끝날지도 모른다. 태국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자신들의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해도 정부는 침묵만 지켰다. 그러나 한국이 전면에 나서자 그들의 오랜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태국 주요 일간지 방콕 포스트는 한국 국회 군사 작전 가능성급을 일면에 실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한국군 스캠 조직 소탕에 나서나 이 보도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고 태국 전역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사람들은 한국이 직접 나서서 범죄 단지를 초토화시키길 기대했다. 이웃 베트남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캄보디아인이라는 단어가 욕설처럼 쓰일 정도로 적대감이 깊은 그들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다. 동남아 전체가 캄보디아를 향한 분노로 들끓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지지하게 된 걸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스스로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자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고 비호했다. 경찰과 공무원은 돈을 받고 감금시설의 문을 지켜줬고 사법부는 눈을 감았다. 한국이 처음 이 문제에 개입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범죄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뉴스 타이틀에 박혀버렸다.
한국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에 나섰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직접 항해 서한을 보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외교적 관례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찰청과 국정원 요원으로 구성된 현지 대응팀이 파견되어 범죄단지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달랐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캄보디아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부분 말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 여행금지 조치, 공적개발원조 중단, 국제수사공조 제한, 하나하나의 조치는 모두 칼날처럼 예리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태국 총리는 즉각 반응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 태국 정부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외교적, 정보적 조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화는 단순한 외교적 인사 이상의 의미였다. 태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안보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공식적인 연대를 선언한 순간이었다. 두 나라는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 피를 나눈 전우였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번에는 또다시 범죄 소탕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캄보디아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큰 충격에 휩싸였다. 태국이 한국 편에 선다는 것은 곧포이망 완성을 뜻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자 그들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됐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총리 훈마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목소리로 외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국 총리가 한국과 통화했다고? 그건 내정 간섭이다. 자국 일이나 해결하라고 전해라. 그 발언은 곧바로 외교 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국제 언론은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대신 현지 대응팀이 조용히 움직였다. 한국 외교관들은 캄보디아 내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으로 피해자 구조와 정보 수집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의 서막이었다. 그때 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단독으로 나서도 우리는 뒤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 선언은 동남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캄보디아는 더 이상주권 국가가 아닌 국제 문제의 중심으로 추락했다. 범죄 국가의 몰락은 이제 외교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밤은 길고 어두웠다. 그러나 그 어둠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단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신호였다. 수천 명이 감금되어 신음하던 그곳이 이제는 국제공조의 목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푸놈펜 외곽의 한 단지에서 탈출에 성공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구조된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범죄 조직은 외국인을 고액알바로 속여 데려와 감금했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사기를 강요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진술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장하던 단순한 민간범죄라는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건은 이미 국가 단위의 구조적 부패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이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관료가 그들의 보호를 받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국가가 범죄를 품은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캄보디아에 제공되던 연간사 1,000억 원 규모의 공적 개발원조, 즉 ODA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돈줄을 끊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캄보디아 총리 훈마는 즉시 반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외신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다. 캄보디아 총리, 범죄와의 유착 의혹. 국제 언론은 훈만의 부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의 측근들이 중국계 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때 미국과 영국이 움직였다. 두 나라의 재무부는 동시에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 동시에 천즈라는 이름이 공개되었다. 중국계 캄보디아 귀화 사업가 프린스 그룹의 회장,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배후 천즈는 은행, 카지노, 부동산, 항공사까지 거느린 재벌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사기와 인신매매, 자금 세탁으로 제국을 세운 범죄 설계자였다. 그가 한국인을 건드린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미국 법무부는
즉시 그를 전자통신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수배령을 발부했다. 동시에 15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이 몰수되었다. 이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영국 정부 또한 런던에 있는 그의 부동산과 미술품, 개인 제트기, 요트를 동결했다. 국제사회가 동시에 칼을 빼든 이유는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에 종속된 사례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범죄 구조를 키웠다. 천주는 그 구조의 상징이었고 한국은 그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하루아침에 붕괴하기 시작했다. 예금 인출이 멈추고 달러가 빠져나가며 환율이 폭등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도망쳤고 현지 기업들은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이 멈추자 국민들은 남은 돈을 들고 금과 달러를 사들였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잠겼다. 이건 경제 제재가 아니다. 정의의 심판이다. CNN은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공조팀은 단순히 한 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의의 원칙을 회복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범죄단지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다. 현지 경찰이 한밤중에 진입하자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식사 중이던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방에는 옷가지와 전자기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경지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조직의 활동 흔적이 포착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재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한국의 공조수사는 국경을 초월했다. 모든 금융거래가 추적되었고 위장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은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범죄 조직이 숨을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몰락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경고였다. 부패한 권력과 범죄의 결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그 종말의 방아쇠를 당겼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한복판, 정부 청사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팻말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냉담했다. 경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 관료들은 창문을 닫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 시위는 캄보디아 국민들조차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징이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캄보디아 내부의 균열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언론은 통제되었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정부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자의 폭로가 쏟아졌다. 일부 고위 관료가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달러를 받아온 정황이 공개되었고 그 돈이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소식은 정부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런데 상황은 단순히 부패 폭로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 대응팀이 확보한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범죄 조직의 단속을 조건으로 한국의 정치적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그 조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뻔뻔했다. 한국의 망명 중인 반정부 인사를 송환해달라. 그 이름은 무트 비차이. 훈센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온 래퍼 출신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부패 권력을 노래로 풍자했고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그를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여권을 취소한 뒤 국제체포령까지 발부했다.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도피해 난민 신청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캄보디아가 한국인 피해자 구출 문제를 두고 이 부트비차이의 송환을 협상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범죄자들의 체포와 피해자 송환을 위해 정권 비판 인사를 넘기라는 요구. 이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인권 침해였다. 한국 정부는 즉시 거절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협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은 범죄 조직의 배후일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부였다. 국제사회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미국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정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 와중에도 한국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외교적 대화가 막히자 경찰청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인터폴과의 공조망을 가동했다. 국경 없는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는 프린스 그룹 간부 40명의 이름이 추가되었고 금융 추적망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실시간으로 동결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총리는 한국에 서한을 보냈다. 관광과 투자가 위축되어 국가가 위험하다. 여행금지 경보를 하향 조정해달라.
그러나 한국의 답은 단호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다. 그 답변이 전해진 다음 날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침묵했다. 대신 SNS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사직서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부끄러움에 동참할 수 없다. 일부 중견 관료들이 스스로 사표를 던지며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국제적 위상은 사실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자 국제금융망에서 차단되었고 IMF는 긴급 경고를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금융구조는 이미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 한편 태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태국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범죄 소탕 작전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역시 인근 국경 감시를 강화하며 범죄 세력의 도주를 막는 데 동참했다. 한국은 점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며 국제공조의 중심이 되었다. 외교, 경제, 안보, 기술 모든 수단이 동원된 전면적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정부는 벼랑 끝으로 몰려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번만큼은 절대 예전처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고 인신매매와 폭력을 일삼던 그곳이 이제는 유령 도시로 변했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의 범죄 중심지로 불리던 지역에서는 밤새 트럭들이 줄지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모니터, 서버, 금고, 컴퓨터 장비들이 무더기로 실려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단지는 텅 비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다. 현지 취재진이 남긴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범죄 조직이 한국과 국제공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를 시작한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 국경지대에서는 국경을 넘으려는 무리들이 연이어 체포되었고 미얀마와 라오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국제공조는 눈에 띄게 효과를 내고 있었다. 캄보디아 당국은 여전히 부인했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 증거였다. 버려진 사무실에는 불이 켜진 채로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돈다발이 널려 있었다. 현지 경찰조차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질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외교부는 냉정했다. 도망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범죄 조직의 근본을 없애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나라로 옮겨가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즉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름하여 전방위 봉쇄. 이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한다. 둘째, 인신매매 루트를 봉쇄한다. 셋째, 범죄자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국제법으로 제재한다. 이 작전에는 한국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협력국의 정보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그 시각 캄보디아 총리 훈마는 연설문을 들고 국민 앞에 섰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캄보디아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연설문이 가짜로 드러났다. 연설 직후 IMF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국제 언론은 이를 조롱하듯 보도했다. 거짓말하는 정부, 도망치는 범죄자, 침묵하는 국민. CNN과 BBC는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내며 캄보디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시에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동남아 질서를 다시 쓰는 전환점이다. 한국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모든 개발 자금을 중단했고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 결의안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구출이었다. 현지에 남아있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밤중 프놈펜 외곽의 낡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구조대는 갇혀있던 한국인 12명을 구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한 달 이상 감금 상태였고 심각한 폭행 흔적이 남아있었다. 구출 작전은 완벽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해자 전원을 구출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전해졌다. 헌국,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전원 구출 성공. 사람들은 감동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휘한 한국 외교관의 한마디는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국가는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성공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했고 훈만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행동한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한국과 태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자 명단이 교환되었고 체포 작전이 동시에 실행되었다. 라오스 국경에서는
천지의 오른팔로 알려진 핵심 간부가 붙잡혔다. 그는 국제수배명단 1순위 인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 천주 자신이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는 숨을 죽였다. 그는 어디로